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서민입니다. 당국대 기생충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뭐 좀 평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실손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저도 그냥 한마디 보태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의협회장 새로 바뀐 거 있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간 의협회장을 새로 뽑은 거 그 얘기만 잠깐 할게요. 이면택 의협회장이 탄핵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그 이분이 이제 뭐 이분도 마음 자체는 뭐 되게 뭐 좋은 마음이셨겠지만 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회장 자리를 이제 수행하고 이렇게 뭐 투쟁을 좀 하고 의사들 아우르려면은 좀 이렇게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정제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는 되게 뭐 온건하더라도 내용이 되게 막 칼을 품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분이 탄핵된 이유가 SNS를 통해서 뭐 막말을 하고 돌출 행동으로 해서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1억 원 내놔라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이분이 진짜 1억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좀 절대 취하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보기에 적절치 않아 보여서 이제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의협 측은 비대위원장에 되신 분이, 예, 저스트 미디님 반갑습니다. 되신 분이 바로 박형욱 교수님입니다. 박형욱 교수님. 제가 이분을 또 특별히 조명하는 이유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2013년, 4년인가? 그때쯤 우리 학교 오셨고, 저기 예방과학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변호사 출신,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의사시험도 합격한 몇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 학교 교수고 저하고 이 아주 친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저하고 이렇게 항상 저를 볼 때마다 웃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분이 그 박단 전공의 협회장이 그 직접 좀 나와달라고 막 빌어서, 그러니까 의협회장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려운 시국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종용해서 되신 분이고, 네, 뮤렐님, 박지연님 안녕하세요. 에테비티 찬스님 안녕하세요. 이윤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 이제 이분이 지난번에 의대 증원 청문회 나가서 이런 말 했죠. 업무 과중에 뭐 그러니까 이런 말 했어요. 그 당시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현장의 의대 교수들이다. 아니 의대 증원만 하면 뭐하냐,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소용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의료 사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필수과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형벌 때문이잖아요. 사실 의사 중에서 뭐 환자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데 이게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살릴 수 없는데, 그거 못 살리는 거 가지고 의사가 뭐 수억 원을 물어내야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소신껏 의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같은 게 우리나라가 진작에 이게 있었어야 돼요. 저 의대 증원보다 이게 좀 우선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박형욱 교수님 뭐라 했냐면, 이게 마치 의사들의 그러니까 의료사고 특례법이 의사들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 같은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수 의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조금 봐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필수 의료 위기, 바이탈 의료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7월 달에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번에. 예방의학 하셨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면서 변호사다. 어떻게 변호사를 할 생각했냐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예방의학 전문을 취득하고 군의관 복무 중에 변호사 한번 해볼까 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정말 대단하십니다. 군의관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 1년 동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1년 휴직하고 이거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현재 정부의 의료 정책이 왜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 보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복지 쪽 하는 사람이 뭐 나중에 이제 로테이션 하다가 뭐 보건 쪽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경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만 하던, 그러니까 뭐 재경위 뭐
재정 이쪽에만 쭉 있던 분이고 의료를 하나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 됐고 뭐 의대 증원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신 거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당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냐? 그랬더니 한 가지만 꼽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뭐 맨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의사가 늘면 의료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건강보험료 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건강보험료는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민영화 갑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우리 이것도 있구나. 마지막으로 의대 교수로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선배로서 이렇게 의료가 망가지도록 방치한 게 미안한데 이렇게 지금 의협회장이 부족한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실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이 사직을 했고 뭐 그냥 휴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저는 그러니까 뭐 미안하겠지만 표현을 잘 못한 게 저는 좀 아쉽다는 거고요. 어쨌든 나중에 결국에는 전공 의협 비대위원장이 이제 됐고 오죽했으면 이 전공의 이 박다님이 직접 좀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선 직후에 한 말을 보면은 되게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중에서 막말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센 발언이에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이걸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도 뭐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의대 증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사들도 야, 올해는 그냥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라도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1990년에 세종대 재학생이 뭐 학내 봉기로 유급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부가 신입생 모집을 200명만 허용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 의대 교육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의대에서 직접 교육하는 교수들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걸 설득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 대책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했을 때 정부는 암 환자의 암만 제거할 수 있다면 환자가 죽어도 괜찮다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뭐 의료계 협의를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 중에 되게 멋진 말이 뭐더라? 되게 멋진 말 많이 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 실손보험 갈아타려고 연락이 오는데 뭐 저는 근데 뭐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실손보험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1세대 분들 막 갈아타라고 막 그러잖아요. 안 갈아타면 계속 비용 오르지 않나? 실손으로 망한다는 게 그렇죠. 실비보험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탄핵당한 그 이면택 그 전 회장은 뭘 하고 있냐면 SNS를 재개했어. 그러면서 이 박단의 배우를 밝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건 그 우리 박형욱 이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 되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부에서 2,000명 누가 결정했는지 그거 파악해서 그 사람 징계하라고 얘기하고 뭐 근거를 못 댔는데 근거 된 사람 뭐 이렇게 되게 멋진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있잖아요. 예, 내년에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는 뭐 우리가 전공의가 돌아오고 뭐 학생들이 다시 다니는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형호 이분이 꼭 그런 진짜 어려운 일인데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손 얘기를 하기 전에 2세대시구나. 그러니까 1세대가 제일 좋고 2세대가 그래도 좋은 그런 건데 예, 2세대에서 지금 갈아타라고 계속 연락이 오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몰라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물러서 그런지 그냥 저는 갈아타라 그러면 갈아타는데 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 보세요. 이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이분이 다시 보실래요? 예. 지금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부딪히더니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방병원 입원하고 거액 합의금까지 받아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고의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막 사실 이분이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이분은 되게 여자분인데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버스 바퀴에다 발을 넣고 있어. 근데 기사님이 안 떠나고 있다가 이분한테 대체 뭐 하냐고 막 소리 질러 가지고 이분이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 떠나는데 아, 진짜 갔으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라하는 애들까지 생겼어요, 이거 봐. 차 앞에서 막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그 요새 그 보험 사기단을 아예 모집을 하잖아.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사들이 적자예요. 근데 이런 거를 왜 이런 고의 사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조사하고 이거 가짜 좀 가려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이 너무 많고 뭐 다들 또 보면 한방병원 막 입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자동차 보험금 그게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차피 내는 거니까 이거 뭐 그런 그걸 갖고 정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다치면 후유증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근데 이게 실손보험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실손보험은 자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뭐 그냥 내가 먼저 먹는 게 임자다라는 생각 갖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이 지금 뭐 3,900만 정도가 가입해 있는 거의 뭐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왜 실손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했을까? 이거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그 보장률이 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진료를 받으면 30%대를 내가 내야 되는데 그 내기가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 치료비가 뭐 감기면 몰라도 치료비가 좀 세다 그러면 거기 1억에 30%면 또 3천만 원이니까 세잖아. 그래서 실손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게 실손보험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용도로 잘 써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의료분계가 이미 시작됐는데 서로 접점이 없는 거냐고 무리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의료분계는 이제 시작됐고 저는 돌이킬 수 없다고 계속 몇 번 우리 모두 의사 중에서 이거 관심 가진 분들은 뭐 똑같이 말해요. 이제 필수과는 이제 끝났다. 우리 돌아올 수 없다. 그냥 단지 지금 뭐 남아있는 분들이 그냥 그만두지 않게 우리가 그냥 그거 빌면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필수과 의사 유입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실비보험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실비보험이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뭐 상위 10%가 뭐 절반 이상을 다 이렇게 써버리고 그러면 정말 남은 사람들은 진짜 필요할 때 못 쓰고 괜히 그 비용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손보험을 말하는 거죠. 실손보험이 이제 그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원래 채워줄 목적으로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책임 못 지는 그 비급여를 책임져주고 비급여와 건강보험이 그 일부만 책임져주는 그 항목, 일부만 책임져주고 나머지 못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 중에서 일부를 담당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실손보험이고요. 실손의료보험은 어쨌든 1세대, 3세대, 1세대부터 4세대가 있는데 80% 이상이 1세대, 2세대고 1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그러니까 비급여를 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거죠. 2세대는 10% 그리고 3세대, 그러니까 4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20%, 뭐 비급여 30%로. 그러니까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갈수록 점점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1, 2세대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뭐 1, 2세대 점점 이제 실손보험이 적자가 이제 심해지니까
괜히 이제 1세대, 2세대 분들을 막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막 보험료 올리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정상적인 분들은 그냥 실손보험을 그냥 꼭 정말 귀찮아서 안 쓰는 분들도 많고 필요할 때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쓰더라도.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데 내 돈, 눈먼 돈이라고 막 쓰는 분들 때문에 결국 실손보험비가 올라가고 계속 실손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보험사에서 좀 어떻게 이런 너무 지나친 거는 좀 개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이게 사보험이긴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게 이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맨 끝은 국가가 개입하는 걸로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실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은 개인의 개인 부담 의료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진료에 부담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사 진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뜩이나 진료비가 싼 데다가 급여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비급여까지도 다 보장해준다. 그런 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게 횟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정말 먼저 맞는 사람이 임자가 돼서 의료 과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병원을 1년에 가는 이유가 사실 전 실손보험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져보면 사실 뭐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마구 쓰는 그런 소비자도 물론 책임이지만 저는 더 나쁜 게 그들과 짝짝꿍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 입속을 채리는 의사들이 사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란 말 들어봤어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라고 이게 외환위기 때 되게 많이 나온 말인데 이 실손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올해 7월 달 뉴스인데 대출해 줄 테니까 돈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대출을 빌미로 고객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거죠. 이거는 도덕적 해일까요? 아니, 이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건 범죄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고발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모 시의원이 알몸 절도 소동, 여당, 도덕적 해이 심각. 이게 도덕적 해인가? 이거는 그냥 절도만 해도 범죄잖아, 범죄. 그러니까 범죄와 도덕적 해이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인 거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는 범죄가 아닌 거야. 이런 게 도덕적 해이지. 월급 루팡이라고 월급 받으면서 맨날 이제 월급을 학교에서 받고 맨날 유튜브만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도덕적 해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났던 건데 우산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우산을 이제 여러 개를 갖다 꼽아놓은 되게 고마운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우산을 몽땅 가져가. 그리고 안내문까지 다 떼가고 그리고 이제 이 CCTV를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막 악마의 미소를 지었대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모두 가져가. 이건 뭐 범죄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억지로 고발은 했지만 이런 게 이제 도덕적 해이인 거지. 실손보험도 똑같아요. 실손보험도 이런 거예요. 그냥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막 써서 재정을 탕진해 버리는 게 이것이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근데 이거는 규제 장치가 없다 보면 이런 도덕적 해이는 필수적인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보세요. 1인당 외래 이용 횟수 OECD 1위, 의료 쇼핑, 약 과다 복용 이런 게 바로 도덕적 해이죠. 그리고 사실 의사가 더 큰 공범이죠, 사실은. 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손을 내가 이제 실손으로 돈을 뽑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의사들 그냥 완전히 도덕은 포기한 건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죠. 실손 있냐? 물어보고 실손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뽑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거야. 도수치료, 영양주사 마구 권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약성 진통제 마음껏 투여하고 도수치료 있잖아요. 도수치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게 필요하면 뭐 하는 거 많이 해도 괜찮지만 사실 도수 치료라는 게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게 입증이 된 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제가 신문에 본 건데 어떤 축구 선수 하나는 도수 치료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오히려 무릎 부상이 왔어.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는 어떤 이득을 얻을까? 환자는 그 실손 들면은 그러니까 입원해 있으면은 뭐 입원비도 나오고 막 치료받으면 치료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환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모르도 실손보험의 본전을 뽑는다는 느낌을 받고 입원하면 돈까지 받지만 의사는 큰 돈을 얻는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져야 되죠. 이거 보세요. 1년 동안 병원을 3,009회 방문해서 하루 평균 6번 진통제 주사를 맞은 사례. 미국에서 마약으로 분리된 트리마돌주라는 진통제를 매일 투여했어. 이런 거. 그리고 도수치료. 도수치료가 진짜 거의 끝내주죠. 도수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도수치료를 갖다 만약에 자기 돈 내고 환자가 이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아닐걸요. 아마 도수치료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회의를 가질 거야. 그런데 도수치료. 보세요. 직장인 인터뷰입니다. 이게 실손보험 있으면 뭐 보험비로 커버가 된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다. 이 도수치료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번에 예전에 5만 원인데 올랐더라고.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르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구 하는 거야. 처방을 내주시면 많게 3회까지 받으시는데 어찌어찌고 50대 여성은 1년 동안 300회가 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급된 보험금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넘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이 필요해서 맞았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자기 부담금이 50%만 됐어도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한다는 거죠.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원 없이 뽑아 쓰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이로 인해서 진짜 몸이 좋아졌나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진짜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냥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돈 좀 빼자 이렇게 한 거죠. 그 체해 충격파 이것도 진짜 이것도 요새 새로 나타난 건데 뭐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한대요. 근데 2,500회 충격파가 뭐 조직과 뼈의 치유 과정을 야 이게 이 병원에서 소개는 이렇게 하죠.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건강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환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40대 남성 A씨 8개 병원을 돌면서 342번의 체해 충격파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8,5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손보험을 빼먹으려면은 일단 시간도 많아야 돼. 자기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런 데 가서 그냥 이런 거나 어차피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얄밉지 않습니까? 대학생 이모 씨. 실손 쇼핑에 익숙하다. 아프지 않아도 조금만 피곤하면 영양 수액 주사 맞으러 학교 근처 의원에 간다. 도수 치료도 종종 받는다. 그러고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나선다. 그러고 이렇게 내가 가입한 상품을 이용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그 실손보험 관련해서 이제 빼먹는 병원 홍보 사이트고요. 똑똑한 당신 치료도 똑똑하게 받으세요. 이게 과연 여러분 똑똑한 걸까요? 진짜 근골격계를 얼굴 피부처럼 재생해 준다 그런 기기가 있나요? 네, 우리 기기가 그래요. 강남에 우리처럼 비싼 기계 있는 사람 없어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없는 치료를 하고 실손보험비를 날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고발하고도 막 그렇게 하는데 비타민, 백옥 주사, 실비 다 돼요. 실손보험 지급액 2배 넘게 뛰어. 대학생 이모 씨는 이 대학생이 아까 그 대학생인가? 지난해 11월 비타민 주사를 맞으려고 학교 근처 의원을 찾았다. 기말고사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손이 없었으면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실손 없어도 맞았겠지. 근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5,000원 내고 실손보험금 받았지. 그렇습니다. 감기 수액 6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 이제 무릎 주사가 요새 있거든. 무릎 주사가 뭐냐면 무릎에다가 줄기세포 주사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효과 있다는 그런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무릎줄기 보험 주사, 이 무릎 주사의 주사가 이게 해마다 늘고 있어. 지금 보시면 2000 지금 212억 정도가 6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런 거예요. 이게 가격도 되게 비싸더라고. 500만 원, 500만 원. 근데 이 기사가 난 건 뭐냐면 서모 씨, 저하고 종씨네. 경남 진주시에 사는 서모 씨는 A원에서 500만 원 내고 무릎 주사를 맞았대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인데,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뭔가 무릎 연골이 증식한다는 뭐 그런 뭐 시나리오 하에서 하는 맞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양쪽 무릎이 다 인공관절이야. 인공관절인데 여기서 뭐가 재생이 되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500만 원짜리인데. 이분이 이걸 왜 맞았겠어? 이분이 자기 돈 2만 원만 2만 원 정도만 내라 그러면 맞겠어? 그것도 안 맞을걸요? 근데 그냥 실손이니까 그냥 이건 맞으라고 하고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정말 이게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 그 백내장의 그 다초점 콘택트 렌즈 이거 요새 이게 또 이게 핫하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초점 콘택트 우리 뭐 노안도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뭐 노안 있어 갖고 막 그 왔다 갔다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밀인데 제 아내도 막 그 노안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이 초점 콘택트 렌즈 이런 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하면서 이거를 껴준대.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한번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이 이렇게 묶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실손보험은요 어떠냐면은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위 10% 이들이 문제야 이들이. 상위 10%가 63%를 씁니다. 63%. 죽이지 않습니까? 상위 30%가 85.6%를 써요. 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10%가 63%를 독식하고 필수 의료 존먹는. 이게 이분들 때문에 진짜 병원 쇼핑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치료를 그냥 다 하면서 의사들 배만 불려주고 자기 심심한 시간 그냥 뭐 같이 시간을 갖다 보람 있게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실손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돼요. 전 실손보험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해마다 적자가 그러니까 이게 적자폭이 뭐 갈수록 커지잖아. 이게 2018년 1조 1천, 2조 2조, 2조씩 적자를 보는 그런 업체가 이게 정상적인 업체일까요, 이게? 그쵸?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가 선량한 가입자한테 이게 피해가 미친다니까. 갑자기 실손보험료 인상하라 그런다니까요. 이분이 1세대인가 뭐 이분 2007년 가입했구나. 40대 여성이 6만 8천 원씩 내던 보험료가 19만 원으로 오른다. 열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 거의 안 쓴 분이라면 정말 억울하죠. 원래 제대로 된다면 실손보험이라는 건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쓴 사람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한 번도 안 썼는데 보험료 인상하라 그러면 너무 열받잖아요, 진짜. 그쵸? 근데 이거 보세요. 몇 년간 실손보험료가 계속 10%대로 오르고 있고 특히 2세대 상품 있잖아요. 1, 2세대 고객들은 자기 부담금 없어서 그냥 이분들은 되게 좀 잘 가입하신 분들인데 보험료 계속 올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3세대로 갈아타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남아있는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 1, 2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한 해 수천만 원씩 비급여 치료를 받는 얌체고가 생겼고 선량한 가입자가 이들의 보험금까지 또 함께 낸다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2세대가 제일 많은데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거는 진짜 정부가 나서서 이거는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뭐 이게 2020년 기사긴 한데 뭐 올해 실손보험 손실력 3조, 내년 보험료 20% 이상 높아지나 이렇게 되고 실손보험 자체도 망하고 그리고 더 그런 게 약간 이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치료받는 사람들의 비급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치료에 비급여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병원도 많이 가. 그냥 그거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왜 10%가 63%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신청 안 할까요?
저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게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일단 이유 포기 사유가 보험금이 너무 소액이어서 그렇다는 사람이 80%인데 이건 중복 이거 하는 건데 저는 더 큰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귀찮거나 바빠서 이게 35.9%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이거 신청하려고 그러면 막 서류 뜨는 게 너무 귀찮잖아. 저도 그래갖고 포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이분 댓글 보세요. 실손 청구하는 거 번거로워서 나는 실손 안 들었다. 뭐 안 들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2024년 이게 계속 이제 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실손을 간소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게 이제 생겼어. 이제 이게 참여율 54.7%가 이게 국민 참여율 이게 아니라 이게 병원 참여율이에요. 병원 참여율.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진짜 서류를 막 띄워갖고 실손보험을 청구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했지만 이게 그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뭐 쟤네 깔아줬는데 뭐더라? 그거 깔아가지고 그 앱에서 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제 보험사가 알고 보니까 여기랑 제휴를 안 해가지고 저는 결국 못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환자가 뭐 병원에서 서류를 막 떼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전송 대행 기간이 있어갖고 환자가 이 대행 기간에만 딱 이제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 대행사가 다 알아서 돈을 내주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네, 행복한 사람님, 실손을 취소하셨구나. 그럼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집안에 아픈 사람 있을 때 걱정될 텐데 표 깎일까봐 못 건드리는 건가요? 그게? 오히려 이거는 그 10% 많이 쓰는 10%한테는 욕을 먹을지언정 선량한 다수한테는 이게 환호받는 거 아닌가요? 물리치료 매일 받았다. 그러니까 관절이 너무 아파서 물리치료 매일 받는 거 뭐 저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리치료는 좋은 건데 도수치료 그게 좀 문제 아닌가? 그리고 하루에 이걸 몇 번씩 받는 거는 좀 실손보험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흰둥이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냥 그거 저는 실손보험은 특별히 뭐 그렇게 다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저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사는 잘 개별적으로 몰라서 그렇지만 다들 실손보험이 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실손보험 간소화 시행 참여율 54% 이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이 반쪽짜리 출범에 그치게 됐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병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병원이 이거를 하려면 전자의무기록이 있어야 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 돈이 드니까 병원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왠지 그 병원들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면 종합병원, 큰 병원 대응 안 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실손보험 간소화 여기 있잖아.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은 100%. 근데 오히려 안 하는 데가 이 조그만 병원들이에요. 조그만 병원. 여기 보시면 누가 제일 안 했냐? 치과도 별로 안 했는데 치과가 7.1%, 한방이 9.1%, 그리고 요양병원이 4.2%, 뭐 이렇게 일반 병원도 그러니까 상급 병원과 종합병원은 많이 했는데 이 병원들이 안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자체가 이게 11월 6일 기사인데 아직 실손보험 이용률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그리고 제 나이에도 사실 좀 앱으로 하는 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과연 이 앱을 설치해서 이 간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0대 여성이 앱을 열었지만 A씨가 찾은 병원은 실손 24와 연계된 병원이 아니었다. 제가 바로 이런 경우라니까. 제가 뭐 치료를 좀 받아갖고 한 7만 원 정도 냈는데 이게 제 병원이 아니었나 봐요. 실손 24 연계. 그래서 어쨌든 그랬대요. 그리고 어쨌든 22만 명이 10월 29일에 이게 이 실손보험 간소화가 시행된 지 4일 만에 22만 명 폰에 깔렸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 그동안 신청 안 하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실손보험 적자가 더 커지지 않겠냐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적자가 너무 커지면 실손보험이 뭐 뭔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 보험에서 있잖아요. 보험 사기 같은 거 보험사에서 원래 조사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조사를 안 하더라고 신기하게도 실손보험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이 여러분 이 있잖아요. 그 예 실손보험 가입한 친구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아마리네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손보험 청구 못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돈은 매달 내고 진짜 이렇게 해서 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손보험 이거 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자야 넌 해 보고 기사 쓰냐. 아직 연계 안 되는 것이 태반이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동네 되는 병원 하나도 없음. 이거 뭐하러 만들었냐." 하는데 근데 이 자체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좋지 않나요? 뭐 늘 동대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큰 병원 종합병원도 가실 건데 종합병원 가면 이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요까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 간소화 앱 있잖아요. 이게 대행사한테 환자가 인제 딱 그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대행사가 그 보험사한테 돈 받아서 주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쪼금의 편의를 위해서 내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를 인터넷에 뿌리다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료받은 거에 대한 정보를 그 제3 자한테 주는 거잖아. "그 3 자를 믿을 수 있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 저는 이거는 되게 저도 이번에 처음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의료 정보가 민간 업체에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악용할 수가 있다." 이게 제일 문제가 이거죠. 이거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뭐 보험금 지급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거절하는 초석이 된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의료 민영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래요, 이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어쩌고저쩌고. 보험회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여러분의 진료 기록을 이런 거를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 무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 그러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보험료 쪼끔 올리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분들 진짜 건강보험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지 않고 월 1,000원 오른다 그러면 그냥 거품 물잖아.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보험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렇게 막 보험금 비싸다, 비싸다 하면 진짜 의료 민영화가 온다니까. 우리 건강보험을 지켜야 돼 우리가. 근데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 이용을 좀 너무 과다하게 안 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예 뭐 어쨌든 이게 인제 그 보시면 그 실손보험 간소화로 2028 년에 대혼란이 온대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4 세대까지 판매돼 있는데 1 세대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실손보험들이 모두 1년 주기 갱신하고 15년 만기래. 15년 만기고 15년 이후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13 년부터 2 세대가 시 2 세 그러니까 2 세대는 2013 년부터 판매가 됐어요. 아마 2 세대 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분들은 2028년 이후 그리고 이때 재가입해야 되는데 이 재가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서 이게 정말 재가입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환자 위험도를 보험사가 평가할 수가 있잖아. 이거에 대한 우려는 정말 저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 서비스 제가 저도 좋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의학계가 반대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 써 있죠. 어디 갔지? 환자단체까지도 반대를 여기 써 있죠.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도 반대했대요. 저는 이걸 보고 저는 생각도 못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간소화법에 대해서 사실 예 아주 쉽고 편한 거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세대 가입했다가 너무 올라서 3 세대 갈아탔는데 55,000원 냅니다. 진짜 요새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저는 왜 실손보험이 이게 뭐 민간보험인데 왜 규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냐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국민들 지금 거의
4천만이 거의 들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일부 민간보험이라고 이걸 할 수 없지 않나 이거를? 그래서 정부가 좀 개입을 좀 해서 좀 저는 어떻게 이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쨌든 이 상위 10%가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바로 실손이고 이거를 갖다 인제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체 결과의 80%가 20% 원인에서 일어난다 뭐 이래 갖고 인제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실손보험을 적자를 만들고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데 왜 그 피해는 한 번도 이용도 잘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걸 보냐고. 우리 세상이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너무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쵸? 혼자서 2,500 번을 병원을 갔어요. 이거를. 하루에 7 번씩. 이거 이유가 뭐냐? 힘줄이 장애가 있다고. 혼자서. 지난해 외래 진료를 많이 받은 1 위부터 10 위까지가 1 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1,419 회였다. 죽이죠. 그리고 1 년간 실손보험으로 7,400만 원 타간 사람이 그러니까 실손보험 외래 진료비 상위 5명 30세 남자 7,400만 원. 2등 7,400만 원. 우와 1, 2 차이가 박빙이네 그냥. 3위 52세 여자 53세 남자. 상세 불명의 통증, 추간판 전이. 이렇게 받아서 통증이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전 느낍니다. 보험사는 뭐 하냐? 그리고 건강보험이 진짜 건강보험에 심평원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뭐 의사들 너무 많이 봐주거나 과잉 진료하나 이거 눈 부라리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이게 건보에도 손해를 끼치잖아. 근데 이분들은 뭐 하나? 왜 이분들에 대한 감시가 없을까?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왜 하거든요. 왜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나? 항상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이 뭐 실손보험 개혁을 인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간보험에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뭐 비급여 진료 적정성 및 가격을 감시한다는데 저는 이게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뭐 구체성은 잘 없고 그냥 그래서 의료기관 뭐 전문기구 설립해서 비급여를 감시한다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저는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댓글 보세요. 뭐 나라에서 나서서 보험사를 배불리게 해 주네. 민간보험을 왜 건드냐. 보험사 손해가 크니까 의료 혜택을 못 받게 통제한다는 뜻이다. 정말 이게 맞나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그리고 이게 의료 민영화라는데 저는 이런 댓글은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구체적인 뭐 이런 걸 내놓으라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지? 어?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결국 서민들은 실손 가입해도 병원 덜 가고 치료 딱 필요한 것만 받으라는 거네. 이게 누구 좋으려는 법인가? 그럼 이대로 놔두는 건 괜찮나요? 상위 10%가 실손보험 다 싹쓸이하고 여러분 인상되고 실손보험 쫓겨나고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은 앞으로 이렇게 된대요. 병원을 적게 가면 건보를 돌려받는대요. 이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손보험에서는 실손보험을 좀 안 쓰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좀 인상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왜 저는 왜 실손보험에서는 이렇게 진짜 뭐 다수의 진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게 놔두는지 정말 저는 진짜 베제크님 말씀처럼 매일 병원 가기도 힘든데 하루 7 번씩 가는 분들은 진짜 뭐지 이거는? 정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 짧은 지식으로 인제 이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결론은 이제 의료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